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단거리 송전선로를 먼저 봅시다. 단거리는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를 말하겠죠. 선로 길이가 50km 이하인 경우고요. 50km가 넘으면 중거리나 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는데 느낌이 싸늘한 게 중거리랑 장거리도 왠지 배울 것 같아요. 아무튼 단거리 송전선로는 저항 R과 인덕턴스 L만을 고려하는 선로예요. 짧아서 그렇고요. 길어지면 더 많은 걸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공식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어떤 책을 봐도 이 파트가 유도 과정부터 해서 공식들이 길고 많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파트에서 알아야 할 식은 이렇게 3개가 전부예요. 들으시면서 메모지 같은 곳에 적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진짜 딱 이만큼만 직접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 파트가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부분을 들으면 전부 다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전압강하 근사식 볼게요. 전압강하 2. 얘는 뭐냐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예요. 이게 바로 전압강하 2고요. 아무래도 전선은 완벽한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보내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송전할 때보다 도착할 때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걸 전압강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P나브 곱하기 아렉탄세 P나브 곱하기 아렉탄세라고 암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P 나누기 V P 나누기 V 곱하기 R 그 다음에 더해주고 액탄세 X 탄젠트 세타 해서 P나브 곱하기 아렉탄세 하면 전압 강하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에서 제곱만 붙이면 전압 강하율이 됩니다. 전압 강하에서 U를 붙이면 제곱도 같이 붙여준다. 이 전압 강하율 공식은 사실은 어떻게 이 공식이 나오게 된 거냐면 전압 강하율은 전체 전압 중에서 얼만큼의 전압이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된 거거든요. 이때 기준은 수전단 전압이에요. 왜냐면 실제 사용하는 전기 기기는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VR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 그럼 이 2는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 주면 이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압 강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분모에 VR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제곱이 된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전압 강하는 P나브 곱하기 아렉탄세고요. 전압 강하에서 U를 붙이면 제곱도 같이 붙여준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곱하기 100.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험에 전압 강하를 구해라 보다는 어떤 게 더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 식을 송전단 전압 VS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VR 플러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2는 당연히 이때 요거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VS는 VR 플러스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해주면 바로 송전단 전압 대입만 해서 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수전단 전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VR0 이게 바로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인 거고요. 이 VR이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입니다. 보통은 무부하일 때가 전압이 더 높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송전선의 저항이나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은 항상 0 이상의 양수값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에 나온다면 무부하일 때 전압이 더 높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때 큰 작작 이렇게 외웠거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걸로 나눈다. 그래서 큰 작작.
어때요? 공식들 다 암기가 된 것 같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전압과 각 전기 요소의 관계인데요. 진짜로 이게 시험에 나와요. 뭐는 뭐에 비례한다, 뭐는 뭐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급 전력, 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전압 강하 E는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전압 강하는 여기서 했죠. 반비례하는 것도 확인했어요. 전압 강하율은 제곱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그리고 전력 손실이랑 전선 굵기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요. 이거는 공식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지금 적어주긴 할 건데 크게 암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력 손실 I 제곱 R 이렇게 하면 이 I가 그냥 단상이라고 생각합시다. 3상은 여기 뭐 3 붙겠죠. 그래서 단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게 제곱 하고 R 그대로 써주면 이게 지금 전력 손실 공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곱 있으니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전선 굵기도 그냥 유도를 해봅시다. 이 R이 로우 A분의 L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P제곱, 여기 P제곱, 그리고 이 로우 L도 분자로 와야겠죠. 그리고 A 있으니까 A 쓰고 여기 V제곱, 코사인도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전력 손실 PL인데 이거를 A는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전선 굵기도 전력 손실도 전부 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단거리 송전선로는 끝입니다.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입니다. 아까 단거리가 50km 이하였죠. 중거리는 50km에서 100km. 단거리에서는 저항이랑 인덕턴스만 고려를 했는데 중거리부터는 정전 용량 C의 영향까지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RLC를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게 선로가 길어질수록 전선과 전선 사이,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 정전 용량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은 선로의 충전 전류를 흐르게 하고 송전 전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중거리 이상부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단자 정수 ABCD라고 나와 있는데 송전선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게 바로 4단자 정수예요. 4단자 정수 ABCD를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를 알면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리 방식이에요. 이거는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에서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직렬 임피던스 회로의 4단자 정수 ABCD 있고 1Z01 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나오는 거죠.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가 송전단 전압, 여기가 수전단 전압 이렇게 있을 때 이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가 아닌 것은 이러고 이제 꼭 B에다가 다른 걸 줘요. 뭐 Z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뭐 A는 1, C는 뭐 어쩌고, D는 어쩌고, 어쩌고가 아니죠. 0, 1 이렇게 보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림도 있고 플러스 1 왠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아닌 거 고르라고 하면 요게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냥 말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4단자 정수 ABCD 이런 선로의 임피던스 ZT인 변압기를 뭐 ZT라고 할 수도 있고 ZTR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ZT라고 보면 임피던스가 ZT인 변압기를 수전단 측에 접속해요. 그래서 ABCD가 있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ZT를. 그래서 이런 합성 4단자 정수가 있는 거예요. A0, B0, C0, D0. 그랬을 때 이제 B0의 값을 구해라. 뭐 D0의 값을 구해라. 뭔가를 이렇게 구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ABCD에 이 1Z01 그대로 쓰고 지금 T니까 T 해서 이 행렬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0인 거니까 여기 자리가 A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러면 AZT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도 저기 0 있으니까 CZT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B0를 구해라 하면 이게 답인 거고 D0를 구해라 하면 이게 답인 거고 AC는 굳이 안 물어보겠죠. 저는 뭐 행렬식 계산하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것도 A, B, C, D 써놓고 여기다가 더해주기만 했거든요. B 있으니까 A 쓰고 D 있으니까 C 쓰고 하고 여기다 Z 그냥 붙여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T형 회로의 해석을 볼 건데 지금 등가 회로가 그려져 있죠. T형 등가 회로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를 2등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등분. 그리고 또 공식이 나와 있는데 T형 회로를 기반으로 송전단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식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Z랑 Y가 곱해지면서 생기는 보정항이에요. 정전 용량 때문에 그냥 Z나 Y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거리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중거리부터는 이런 보정항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줘야 한다. 이 송전단 전압 ES 얘만 어떻게든 외워주면 이 D가 A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 라고 암기를 해주고 여긴 그냥 Y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편해요. 그리고 파이형 회로에서도 제가 팁을 알려드릴 건데 송전단 전압만 T형 회로에서 어떻게든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파이형 회로에서 식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빠졌죠? 여기에 뭔가가 아까 있지 않았어요? 다시 봅시다. 얘가 요렇게만 내려가면 파이형 회로거든요.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죠. 이 Y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Y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파이형 회로. 파이형 회로는 병렬 어드미턴스를 2등분한 거고 T형 회로에서 여기 있던 1 플러스 4분의 ZY만 이쪽으로 내려가면 파이형 회로 공식이 된다. 그리고 평행 2회선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보통 2분의 B1 이거 고르면 정답이거든요. 2분의 1 뭐 어쩌고 저쩌고 2분의 1 B1 나온다면 이게 나온다. 그리고 송전선로 시험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기억해두라고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이거 식이 뭐였죠? 일단 는 적어주고 저는 보통 A, B, C, D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전부 다 수전단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ER, ER 플러스 IR, IR 이렇게 해주면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식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이 A가 전압 전달비거든요. 이 A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첫 번째 식에 A가 들어가 있죠. 수전단 개방 시의 송수전단 전압비를 의미한다. 개방을 했다. 0이다. 그럼 이거 날아가죠. 아예. IR이 0이면 B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날아가요. 그러면 ES는 A, ER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A는으로 이항을 해보면 이 R이 이렇게 가서 ER분의 ES가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A는 전압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전압비를 의미하고요. 전압만 들어가 있죠. B는 전달 임피던스라고 해요.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얘는 수전단이 단락 시 이 전압이 0인 상태의 전류분의 전압. 그래서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C는 어드미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는 단위가 옴인데 얘는 단위가 지멘스가 되죠. 아니면 옴을 거꾸로 한 거, 모. 옴이 요거고 모가 이것까지 거꾸로 해서 MHO예요. 그래서 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전류비. 그래서 전류만 있죠. 얘도 수전단이 단락된 상태에서 수전단 전류가 송전단 전류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해서 전류가 얼마나 유지가 되냐 하는 전류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거는 헷갈리실까봐 참고하라고 넣어놨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장거리 송전 선로입니다. 선로 길이가 100km 이상이고요. 이 정도 길이가 되면 RLC 여기다가 컨덕턴스까지. 컨덕턴스가 G죠. 네, G. 그래서
이것들을 선로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켜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분포정수 회로.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분포정수 회로를 다루는 게 가장 좋다. 얘는 누설 컨덕턴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주 긴 전선에서는 절연체를 타고 미세한 전류가 새어나가요. 근데 실제로 이 쥐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무시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공식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암기 잘하시는 분이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단 암기를 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렬 임피던스, 병렬 임피던스 이런 거 다 회로 이론에서 했죠. 나머지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특성 임피던스는 서지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하고 Z0는 루트 Y분의 Z 그리고 루트 C분의 L 이런 공식이 있었던 것 같죠? 이 식은 보통 계산 문제에서 좀 나오고 이 식은 그냥 보기에서 루트 C분의 L 이런 거 고르는 걸로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특성 임피던스 Z0는 선로의 길이와 관계가 없어요. 아,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문제에서 이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뭐 알맞은 거 고르세요 이랬을 때 갑자기 선로의 길이와 비례한다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2번에 선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멘붕에 빠진단 말이죠. 이때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거를 고르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식만 봐도 길이에 관련된 그런 기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파정수 감마는 루트 ZY 그리고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는 전압이 감쇄되는 정도죠. 그리고 베타는 위상정수예요. 전압의 위상 지연 정도. 그래서 이 두 항은 전파가 선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파 속도. 이거 자주 나오죠? V는 루트 LC분의 1. 그래서 파동 전파 속도 공식입니다. 그 다음 전력 원선도는 계통의 송전전력, 수전전력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평면도에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수평축에 P, 유효전력이 있고 단위는 메가와트. 이게 실제로 기기가 사용하는 전력, 유효전력. 그리고 수직축에 Q, 무효전력이죠. 송전단 원선도 그리고 수전단 원선도 그리고 이게 바로 전력 원선도예요. 그래서 이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가로축은 유효전력이고 세로축은 무효전력이다. 그리고 전력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거는 그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공식 기억나시나요? A, B, C, D, ER, ER, IR, IR. 그래서 이 전력 방정식에서 송수전단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사단자 정수 A, B, C, D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 산출식은 이렇게 반지름은 로우로 표시를 하고 B분의 VS, VR 해서 B는 임피던스 정수고 VS는 송전단 전압, VR은 수전단 전압이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반지름이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은 전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요게 또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우선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바로 최대 공급 가능한 전력량이죠. 반지름은 전력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송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 송수전 전압의 위상차를 말하는 거고요. 전력 손실 및 송전 효율도 알 수 있습니다. 원 밖으로 벗어난 손실. 그리고 중심과의 거리 이런 걸로 효율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전단 역률, 벡터가 수평축이랑 이루는 각, 뭐 이런 식으로 세타 해서 코사인 세타, 역률, 그리고 조상 설비 용량, 원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무효전력 보상이 필요한 양이죠. 그래서 조상기, 콘덴서 같은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유효, 무효, 피상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 글자를 따서 최상전송 역조, 유효, 무효, 피상 이렇게 암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암기법을 알려줬는데도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헷갈려 하신다고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보기 2개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보통 틀린 걸로 코로나 손실이나 과도안정 극한 전력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제 조상설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상설비는 전력계통에서 부하 변동에 따라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압이나 역류를 보상하는 설비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력계통에서 전압이 떨어지거나 역률이 나빠질 때 이걸 보정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필요한 무효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를 해서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진상 보상, 그게 바로 전력용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고,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애가 분로 리액터, 지상 보상이죠. 이 분로라는 거는 병렬이라는 뜻이고요. 션트 리액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을 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도 하고 흡수도 하고, 그래서 여기 역할 보면 진상도 하고 지상도 하고 진상, 지상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분로 리액터는 지상, 무효 전력 공급을 한다. 전압 조정 방법은 전력용 콘덴서와 분로 리액터는 단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kbar, 20kbar, 30kbar 이렇게 미리 정해진 단위로 끊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동기조상기는 연속적 조정이 가능하다. 전력 손실은 전력용 콘덴서와 분로 리액터는 적어요. 얘네는 그냥 전기 부품인 거잖아요. 콘덴서 리액터. 근데 동기 조상기는 아까 그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상태로 운전해서, 동기 전동기 얘는 기계 장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찰 같은 걸로 인해서 손실이 좀 있다. 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도 동기 조상기가 비쌉니다. 사고 시 전압 유지 능력은 콘덴서와 리액터는 사고가 나면 바로 꺼져요. 무용지물인 거죠. 전압 유지 능력 적다. 근데 동기조상기는 자체적으로 관성이 있어서 전압 유지 효과가 있어요. 충격을 견디면서 좀 버텨주는 거죠. 사고 시 전압 유지 능력이 크다. 시송전 여부. 이 시송전은 뭐냐면 새로 만든 송전선을 예비 운전하는 거예요. 시험 운전하는 거죠. 아무 부하 없이도 선로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콘덴서와 리액터는 부하가 없으면 동작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시송전이 불가능하다. 동기조상기는 부하가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 하나만 외워두면 동기조상기는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력용 콘덴서의 전, 진상 해서 진, 단계적 전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상은 전력용 콘덴서니까 분로 리액터는 지상이 될 거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겠죠. 페란티 현상 보겠습니다. 페란티 현상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부하가 아주 적거나 없을 때 수전단 전압 VR이 송전단 전압 VS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입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죠. 원래는 전기를 보내면 손실이 생기니까 보내는 쪽의 전압이 더 커야 정상인데 받는 쪽 전압이 더 커진다? 진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페란티 현상이고요.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날까 하면 C 때문에 라고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장거리 송전선로에는 정전 용량 C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선로가 길기 때문에 대지와 전선 사이에 정전 용량 C가 생깁니다. 무부하일 때는 선로에 이 C에 의해 충전 전류가 흐르는데, 부하가 없으면 전류가 거의 없는데도 정전 용량 때문에 충전 전류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전류가 선로의 인덕턴스 L에 의해서, 장거리에는 L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 L에 의해 위상이 지연되면서 리액턴스 전압을 생성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압이 오히려 더해지면서 수전단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페란티 현상에서 기억해야 될 거.
페란티 현상이 뭐야? 라고 하면 수전단 전압이 더 큰 거. 왜? C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방지 대책 봅시다. 변전소에 분로 리액터, 션트 리액터를 설치한다. 이건 왜냐? 충전 전류를 흡수해서 전압 상승을 방지하려고. 그리고 동기 발전기를 부족여자 운전한다. 발전기의 무효 전력 공급을 줄여서 전압을 억제하는 거죠. 동기 조상기를 지상 운전한다. 부족여자 운전한다. 무효 전력을 흡수하게 해주는 거죠. 송전선로는 가공 송전 방식을 사용한다. 송전선로는 지중 송전 방식보다는 가공 송전 방식을 해주면 됩니다. 송전 용량. 송전 용량은 뭐냐면 송전선로가 건설된 다음에 해당 선로로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에요. 이 송전선으로 얼마나 많이 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나타내는 용량이죠. 단위는 보통 그러면 킬로와트나 메가와트를 사용을 할 거고,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데 저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게 P는 Z분의 V제곱 요런 거, 이게 고유부하법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송전 용량 계수법이라고 해서 송전 용량 계수의 송전 거리 분의 수전단 선간 전압 해서 이런 공식들도 있어요. 얘는 뭐 제곱이니까 메가와트겠네요. 얘는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들이 있고,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빼버렸고, 가끔 나오는 게 리액턴스법으로 이 공식을 찾는 문제로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공식, 스틸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송전전압 결정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 나와요. 물론 이 공식도 나오고요. 이거는 실기에서도 나오죠. 얘는 단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L은 송전 거리 킬로미터고요. P는 송전 용량 킬로와트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공식은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처음에는 무슨 이딴 공식이 있나, 어떻게 외우나 했는데 그냥 몇 번 읽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56, 56, 56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도 보고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전력계통 연계의 특징. 전력계통 연계는 뭐냐면 원래는 따로따로 운전되던 발전소, 송전망, 배전망 이런 전력계통들을 송전선로를 통해서 하나의 전력망처럼 서로 연결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A지역 발전소에서는 A 도시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B지역 발전소에서는 B 도시만 공급을 한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쓰던 거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A, B, C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구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 여유가 생기니까 각 계통이 여분의 설비를 줄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A지역에 여분 발전기를 설치 안 해도 B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전체 설비 용량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남는 전력을 이렇게 다른 곳에 보낼 수 있으니까 전기를 아끼고 발전 연료도 아끼고 경제적인 계통 운영도 가능하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경제 급전이 용이하다. 그리고 여기 공급 예비력이 절감돼서 부하 증가 시 종합 첨도 부하가 감소한다. 그리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거는 한쪽이 고장나도 다른 쪽에서 백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끊길 확률이 줄어들어서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이외에도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파수 유지도 쉽고 전력 품질도 좋아지고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만약에 A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계통까지 같이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도미노처럼 이렇게 고장이 번지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단락 용량은 증가해 고장 시 파급 효과가 크다. 이 계통이 커지면 전류 흐르는 길은 많아지고 리액턴스는 줄어들고 고장났을 때 흐르는 전류가 훨씬 커져서 차단기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송전선도 연결을 해줘야 되고 보호장치도 추가하고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 계통 근처에는 보통 통신선도 같이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전자파 유도 간섭이 심해져서 통신 품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데 직류 송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류 송전은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 전기를 바로 보내지 않고 직류로 변환을 해서 송전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AC를 DC로 바꾸는 거 뭐죠? 컨버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AC를 DC로 변환을 해서 송전선에 보내고 여기는 DC 송전 구간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수전 지점에서 교류 AC로 되돌리는 방식이에요. 얘는 컨버터, 얘는 인버터인 거죠. 이런 방식을 쓰면 뭐가 적냐? 이 DC는 유도 리액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전선에 의한 손실이 적고요. 그리고 이 DC가 주파수 개념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이랑도 연결이 쉬워요. AC는 막 60Hz, 50Hz 이렇게 다르면 연계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적혀있죠. 주파수가 다른 계통 간의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 AC처럼 막 전압이 바뀌지 않으니까 코로나 손실 이런 것도 적어요. 손실이 다 적어요. 그리고 주파수가 0이므로 리액턴스 영향이 없어서 안정도가 우수하다. 계통이 덜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나머지 읽어보면 충전 효율 좋고 절연 계급 낮출 수 있고 유전 채손 없고 전력 손실 적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장점이 나올 거예요. 단점도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 AC는 전압을 변압기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데 DC는 변압기를 못 써서 전압의 승합이나 강압이 복잡하고 이런 것도 보면 컨버터, 인버터 이런 거 쓰잖아요. 요런 게 들어가면 이제 또 설치 비용이 크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뭐. 그 외에는 고장 전류 차단이 어렵다, 고도파 필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끝!